생명과학의 첫 번째 시간, 일단은 생명과학의 이해 중에 첫 시간, 생명의 특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명현상의 특성. 생명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특징을 갖고 있을까요? 첫 번째는 세포로 구성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로봇의 경우에는 아무리 인공지능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세포로 구성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생명체라고 볼 수가 없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 생물은 반드시 세포로 구성이 되어 있을 때 생명체가 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우리의 몸을 보면 과연 세포로 되어 있을까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그것은 사람의 눈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보지 못하는 것 뿐입니다. 그래서 이 미시적인 구조를 한번 들여다보면 이 확대를 해서 들어가 봤을 때 결과적으로는 피부도 결국은 이렇게 세포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생명현상의 두 번째 특징은 물질 대사를 한다라는 겁니다. 물질 대사라고 하는 것이 뭘까요? 생물체 내에서 일어나는 모든 화학 반응, 그러니까 반드시 생물체 내에서 일어나는 화학 반응을 물질 대사라고 합니다. 사람의 몸 안에서는 끊임없이 단 한순간도 쉬지 않고 물질을 분해하고 합성하는 과정을 계속 반복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그 과정에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이 효소가 있습니다. 효소라고 하는 것은 이 화학 반응이 일어날 때 필요한 에너지의 출입을 최소화시켜서 반응이 아주 쉽게 일어날 수 있게끔 하는 아주 중요한 성분이다라고 볼 수 있고 이 효소가 없다면 물질 대사는 불가능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물질 대사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지죠. 동화작용과 이화작용으로 나눠집니다. 동화라고 하는 것은 합칠 동자, 그러니까 흩어져 있던 것이 뭉친다, 합성한다의 의미를 가지고 있고 이 이자는 다른 이자, 원래 하나였는데 달라진다, 다시 말해 흩어진다, 분해가 된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동화작용의 가장 대표적인 예가 뭐가 있을까요? 광합성이 있죠. 네, 광합성 식을 적어보면 되게 이제 복잡해 보이죠. 근데 일단 이산화탄소와 물을 가지고 포도당을 만들어내는 것이 동화작용의 특히 광합성의 가장 중요한 일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여기에서 이걸 다 볼 필요는 없고요. 여기에 탄소를 가지고 있는 이산화탄소와 이 포도당만 주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지금 광합성을 하게 되면 이산화탄소가 입으로 들어가서 광합성을 하게 되고 그 과정에서 포도당을 만들어내게 되죠. 자, 이 탄소를 가지고 있는데 이 지금 6이 적어져 있는 것은 이 작은 덩어리가 6개가 따로 있다라는 걸 의미하게 되고 여기 6이 조그맣게 있는 것은 이 탄소가 다 붙어 있는 걸 의미하죠. 그래서 이 하나의 덩어리를 봤을 때는 이산화탄소가 이 상태가 되고 포도당은 이 상태가 되겠죠. 탄소 6개, 수소 12개, 산소 6개가 뭉친 것이 포도당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탄소를 가지고 있는 물질만 가지고 비교를 해봤을 때 이것이 지금 반응 물질이 되고 생성 물질이 되는데 이 화살표를 기준으로 해서 이 저분자, 고분자 이 두 가지의 관계를 따져보는 거죠. 절대적인 건 아니고 이 두 가지를 비교해 봤을 때 이것이 저분자가 되고 이것이 고분자가 되죠. 그래서 이렇게 저분자가 고분자가 되는 합성이 되는 과정을 동화작용이다 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합성의 의미를 갖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또 이 광합성, 동화적인 광합성 같은 경우는 자, 이산화탄소가 이 지금 고분자가 될 수 있는 이유는 자, 일단 이산화탄소의 경우에 이 지금 화학식 구조식을 보게 되면 이 지금 결합이 4개가 보이죠. 근데 포도당의 경우는 훨씬 더 많은 결합을 갖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결합이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에너지가 필요해요. 여기 안에 에너지가 들어있다라고 보면 됩니다. 여긴 에너지가 별로 없는 상태인데
이건 엄청나게 많은 에너지를 갖고 있는 상태가 되는 거죠. 이게 가능하려면 반드시 에너지가 들어가야 되겠죠. 네, 적은 상태 에너지의 물질인데 이렇게 지금 고분자의 상태 에너지가 많은 상태를 만들어내려면 반드시 동화작용은 에너지를 흡수해야 되는 작용이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래프를 그려본다면 반응 물질이 저분자 물질이 에너지가 적은 상태가 되고 고분자의 물질이 에너지가 많은 상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지금 동화작용은 반드시 에너지가 흡수되는 흡열 반응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동화작용의 가장 대표적인 예가 지금 광합성이었는데 여기에서 조금 주목할 부분 중에 하나가 아까도 말을 했지만 저분자인 상태에서 고분자가 되고 있죠. 여기에 지금 저분자 고분자의 기준이 절대적인 것이 아니고 화살표를 기준으로 해서 작은 것이 저분자가 되고 이것이 고분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반응 물질이 적은 상태에서 생성 물질이 고분자가 됐기 때문에 동화가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포도당이지만 이 포도당이 녹말이 됐다면 이 화살표를 기준으로 해서 이것이 저분자가 되고 이것이 고분자가 되기 때문에 이것 또한 동화작용에 해당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절대적인 물질이 아니라 이 화살표를 기준으로 해서 두 개를 상대적으로 비교를 했을 때 이것이 저분자가 되고 고분자가 되면 저분자에서 고분자가 됐기 때문에 동화작용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동화적인 가장 대표적인 예가 광합성 그리고 이렇게 머리카락이 자라는 단백질 합성 지방산과 글리세롤이 붙어서 지방이 되는 이런 것들도 결국은 다 합성이기 때문에 동화작용에 들어간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화작용은 어떤 걸까요? 이화작용의 가장 대표적인 예는 호흡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호흡이라고 하는 것은 자, 이 식이 아까 광합성에서 본 식이죠. 네, 광합성과 완전히 반대되는 작용이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호흡이라고 하는 것은 이 화살표가 뒤집어지는 거죠. 포도당과 산소와 물을 이용해서 이산화탄소와 물이 만들어지는 거죠. 이게 사실은 목적이라기보다는 이 과정에 에너지가 나오면 이 에너지를 이용하는 것이 호흡의 목적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 여기 일단 중요한 포인트는 탄소를 가지고 있는 물질만 주목을 해보겠다는 겁니다. 여기에 지금 포도당이 이산화탄소가 되는 과정. 자, 일단 우리가 밥을 먹게 되면 포도당이 몸 안으로 들어가겠죠. 들어가서 결국은 세포에 도달을 하게 됩니다. 세포에서 이 호흡 반응이 일어나게 된다라고 볼 수 있죠. 여기 지금 탄소만 가지고 있는 물질을 주목해 봤을 때, 자, 여기 지금 보게 되면 이 포도당이 이산화탄소, 자, 고분자가 이 두 가지 비교했을 때 얘가 고분자가 되는 거죠. 고분자가 저분자가 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것을 이화작용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 과정에서 반드시 에너지를 방출하겠죠. 여기 지금 결합되어 있던 것들이 끊어지면서 이산화탄소가 되었기 때문에 6분자가 된 거죠. 그래서 이것은 지금 쪼개진 거다라고 볼 수 있고 이 사이에 들어있던 에너지가 튕겨 나왔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이화작용은 반응물질과 생성물질, 포도당이 이산화탄소가 되는 과정에서 여기에 들어있던 에너지가 튕겨 나오겠죠. 그래서 이화작용은 에너지를 방출하는 발열 반응에 들어간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화작용은 고분자가 저분자가 되는 이러한 분해가 되는 작용을 말을 하고 에너지는 반드시 방출, 고분자 안에 들어있던 에너지가 튕겨 나오게 되는 거죠. 자, 종류로는 세포 호흡이라든가 쪼개지는 소화, 물질이 분해가 되는 이런 과정이 다 이화작용에 들어간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생명현상의 세 번째 특징은 자극과 반응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자극을 받고 있죠. 빛과 소리와
중력, 화학물질 여러 가지 자극원들이 있는데 이 자극을 받아서 거기에 대해서 반응을 하는 이러한 특성을 갖고 있다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빛이라고 하는 자극이 오게 되면 본다라고 하는 반응을 하게 되고 또 소리, 음파라고 하는 자극이 오게 되면 듣는다라고 하는 반응을 보이게 되죠. 또 액체 상태의 화학물질이라고 하는 자극이 오게 되면 맛을 느낀다라고 하는 반응을 보이게 되는 거죠. 이게 물리적인 압력이 가해지게 되면 멍이 드는 이런 반응을 또 보이겠죠. 자, 빛이라고 하는 자극이 오게 되면 몸을 구부리는 이러한 반응을 보인다라는 거죠. 또 가장 대표적인 예 중에 하나가 미모사. 자, 이렇게 물리적인 이렇게 힘을 주게 되면 이렇게 오므라드는 이러한 반응을 보이는 것도 자극과 반응이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자극이 있고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움직임을 보이는 것이 자극과 반응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좀 일시적으로 빠른 시간 안에 일어나는 반응이다 라고 볼 수 있죠. 자, 네 번째는 항상성. 그러니까 외부에서 분명히 이제 환경적인 부분이 자극을 주고 또 거기에 대해서 반응을 하기도 하지만 항상 그 외부 환경이 변하더라도 내부 환경을 항상 일정하게 유지하려고 하는 성질도 가지고 있습니다. 항상성이라고 하죠. 그래서 여기 지금 생물과 무생물이 있을 때 낮을 보게 되면 이게 온도가 올라가게 됐을 때 같이 올라갈 수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런데 밤이 됐을 때는 축구공은 그대로 그 온도의 영향을 받아서 낮아지는데 이렇게 생명체의 경우는 외부의 환경에 아랑곳하지 않고 내부 환경을 일정하게 유지한다는 거죠. 네, 이러한 성질을 항상성이다. 항상성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일정하게 유지한다라고 하는 부분이 포커스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섯 번째 특징, 발생과 생장이죠. 발생이다라고 하는 것은 수정란. 네, 사람이 제일 처음에 엄마 뱃속에 있을 때 하나의 수정란, 동그란 원에 불과했는데 지금은 이렇게 입체적인 모습을 하고 있죠. 눈과 코와 귀와 이렇게 몸, 팔, 다리가 생기는 건 되게 경이로운 일이라고 볼 수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동그란 점에 불과했던 것이 이렇게 모양이 만들어지는지는 참 미스테리한 일인데 이렇게 수정란이 완전한 하나의 개체로 되는 이런 변화 과정을 발생이다 라고 하고 또 이 발생하는 과정에 또 몸집이 점점 커지게 되죠. 이런 것을 생장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 발생과 생장을 조금 이제 구별을 좀 해볼 필요도 있는데 일단 발생이다라고 하는 것은 이게 수정란이 하나의 개체가 되는 이런 과정을 발생 과정이다. 이렇게 원에 불과했던 모습이 이런 형체를 갖추게 되는 이런 과정을 발생 과정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개구리의 경우도 보면 이렇게 아래 상태에서 개구리의 모습을 갖추는 이런 과정이 발생이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동그란 원에서 이렇게 하나의 형태를 갖추게 되는. 근데 이제 생장이다라고 하는 것은 거의 이렇게 형태를 갖춘 상태에서 몸이 점점 커지는 세포 분열을 통해서 몸이 점점 커지는 것을 이제 생장이다라는 표현을 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발생은 불완전체인 상태에서 완전체가 되는 과정이라면 생장은 분명히 완전체가 됐는데 그것이 조금 더 커지는 이런 과정이 생장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생식과 유전. 생식이라고 하는 것은 자식을 낳는 거죠. 특히 이제 자신과 닮는 개체가 나오는 경우가 많은데 물론 아닌 경우도 있지만 어쨌든 자식을 낳는 것 이것을 생식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무성생식의 경우에는 이렇게 성이 없이 몸이 하나인 상태로 있다가 이렇게 갈라지는 완전히 두 개의 유전자가 같은 상태라고 볼 수 있겠죠. 이렇게 배우자가 없이 몸을 나누는 이런 경우가 무성생식이다라고 볼 수 있죠.
근데 유성생식의 경우에는 이렇게 배우자가 서로 다르죠. 다른 것이 만나서 또 다른 새로운 유전자의 조합을 만들어내는 이런 것이 유성생식이다 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유전이라고 하는 것의 포커스는 담는다 라고 볼 수 있죠. 이렇게 부모와 자식 사이에 담는 것을 유전이다. 네, 어떤 이 유전 인자가 전달되는 것이 유전이기 때문에 이 생식과 유전을 굳이 나눈다면 포커스는 생식은 자식을 낳는 것, 유전은 부모를 담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적응과 진화인데 적응이라고 하는 것은 환경에 맞게끔 몸의 구조, 형태, 생활 습성 이런 것을 변화시키는 것을 적응이다 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적응, 변화시키는 거죠. 항상성은 항상 일정한 상태를 유지한 반면에 적응이다 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 맞게끔 변화시킨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개구리가 겨울잠을 자는 것도 겨울이라는 환경에 맞게끔 에너지를 최대한 비축을 한 상태에서 하나의 잠을 자는 봄, 여름, 가을과는 다른 생활 습성을 보이는 이런 것이기 때문에 환경에 맞게끔 생활 습성을 바꿨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또 환경에 맞게끔 몸의 구조를 변화시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선인장의 잎이 가시로 변하는 이런 경우가 환경에 맞게끔 몸의 구조를 변화시킨 거죠. 이것 또한 환경에 맞게끔 변화시켰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여우들도 보면 기후에 맞게끔 몸의 형태를 좀 변화시키죠. 북극여우는 조금 귀가 짧고 몸집이 커지고 사막여우 같은 경우는 귀가 커지고 말단 부분이 커지고 몸집이 작아지는 열의 발산을 잘 시킬 수 있는 이러한 형태로 변화가 돼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적응이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몸의 구조라든가 습성을 바꾸는 그런데 이제 유전적인 어떤 변화는 언급하지는 않습니다. 적응과 진화를 조금 구별하는 과정에서 적응은 어떤 외적으로 보이는 이런 몸의 구조라든가 습성 같은 것을 바꾸는 것이 적응이라면 유전적인 변이까지 동반하는 것은 진화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학년 올라갔을 때 여러분이 3학년이 됐을 때 적응한다라고 해서 유전자가 바뀌는 건 아니죠. 네, 이 진화라고 하는 것은 유전자가 변화되는 것을 진화다라는 표현을 쓸 수가 있게 됩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이렇게 이제 독감 바이러스 같은 경우에 거기 안에 유전자를 바꿔서 환경에 적응해 살아남는 경우 이런 것이 진화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선인장의 경우도 물론 이제 적응이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 이 잎이 가시로 변하는 유전자의 어떤 변형이 와버린 거죠. 그것도 그래서 적응이면서 진화까지도 들어가는 부분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생명의 특성 7가지를 다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세포로 구성이 되어 있다는 거고 두 번째는 물질 대사를 한다라고 그랬죠. 분해하거나 합성하거나 반드시 그 과정에 에너지가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들어가고 나오게 되죠. 그래서 물질 대사에서는 분해, 합성, 에너지 이런 단어를 쓰게 되면 이것은 물질 대사에 대한 생명의 특성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극과 반응. 자극과 반응은 일시적인 어떤 변화죠. 빛이라든가 그 다음에 뭐 소리, 화학물질, 압력 이런 거에 의해서 즉각적으로 이렇게 변화가 오는 것이 자극과 반응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항상성은 항상 일정하게 유지하는 이런 작용을 항상성이다 라고 말을 하겠죠. 발생, 수정란이 개체가 되는 이런 과정을 말하고 생장이라고 하는 것은 커지는 거죠. 자라는 것, 완전체인데 조금 더 성인 완전체가 들어가는. 자, 생식이라고 하는 것은 자식을 낳는 것. 유전은 부모를 닮는 것이라고 볼 수 있죠. 마지막으로 적응과 진화, 환경에 맞게끔 변화하는 것이죠. 특히 진화의 경우에는 유전자가 변하는 것을 동반했을 때 진화다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문제 하나만 적용을 좀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식충식물인 파리지옥에 대한 설명이다 라고 했네요.
자, 기역에 곤충이, 자, 잎에, 기역의 내용이죠. 잎에 곤충이 앉으면, 그러니까 물리적인 압력이 가해지면 잎이 갑자기, 일시적인 변화, 갑자기 접힌다. 이건 뭘까요? 네, 이 경우가 압력에 대해서 반응을 한 거죠. 그러니까 자극과 반응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여기 지금 플라나리아는 빛이 나왔죠. 자극이 주어진 거죠. 반응을 한 거죠. 답은 1번이겠네요. 자, 2번을 볼까요? 효모가 포도당을 분해했죠. 에너지 나왔죠. 물질 대사인 걸 알 수 있습니다. 아버지의 특정 형질이 딸에서 나타난다. 닮았죠. 유전이 되겠습니다. 집신벌레가 이분법으로 분열한다. 이분법으로 자식을 낳은 거죠. 생식이 되겠죠. 올챙이는 자라서 개구리가 된다. 이것은 뭘까요? 네, 발생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일단론의 생명의 특성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